이 주봉상의 과매 수 구간에서 이렇게 좀 크게 낙폭이 벌어질 줄까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격차가 크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뭐 그죠? 추세선에 닿았어.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앞으로는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 부자 형님들, 오늘은 딱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반감기를 기반으로 한 분석입니다. 지금 이전에 반감기 단행 8일 후 그리고 반감기 단행 61일 후가 현재입니다. 그죠? 지금 두 달가량 흘러 있는데 지금 추세대로 보자면은 앞으로 뒤에 뭐 요런 그림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요런 그림이 남아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반감기 단행 직후에는 어느 정도의 박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늘 보여왔습니다. 뭐 약간 뭐 상승은 상승이지만은 결국에는 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해버리거나 아니면 꾸준한 상승 이후 약간의 조정, 그 후 폭등. 자, 보시는 화면 21년 각 17년 불장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보여질 차트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면은 21년과 비슷하겠고 희망적으로 보자면은 17년과 얼추 비슷하겠습니다. 21년도의 상승장은 사실 20년 3월 달부터 시작이 됐죠. 엄밀히 따지면은 20년 3월 달은 반감기 단행 직전에 저점이었고 최저점으로 추산을 해보면은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꾸준히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전 연도에도 마찬가지로 최저점은 그보다 훨씬 더 앞에 있었고요. 반감기 단행 후에는 어느 정도의 상승 그리고 최저점으로부터는 아주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2017년도와 21년도 간의 차이점은 2017년도에는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팔랐고 21년도 그러니까 3년 전 불장에서는 약간은 완만해졌지만은 그래도 뭐 45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승 각도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저점은 22년 11월에 이미 맞이를 했고요. 이는 반감기 단행 전입니다. 지금 반감기가 단행된 지 얼마 안 됐죠. 두 달가량 지나 있는 가운데 현재로부터 그러면은 앞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완만하게 오르거나 둘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점에서부터의 상승 곡선 그리고 반감기 단행은 이제 막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간 RSI 사이클이에요. 주봉을 기준으로 한 골든 레이티오를 조금 이제 확장시켜서 RSI까지 같이 한 화면에 두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분석 내용이고요. 제공은 트위터 발 내용이지만은 봤더니 상당히 분석력이 나쁘지 않은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분석은요. 과매수 상태로 접어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한 두 번 정도의 상승 곡선을 크게 그려내고 나서 그 다음 하락장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2017년도에도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21년도 볼까요? 21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갭이 좀 작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과매수 구간을 주봉상으로 두 번이나 터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주봉상 과매수 구간은 이미 터치를 했어요. 여기가 우리 돈으로 1억 500만 원이죠. 주봉상 과매수 구간을 터치하고 지금 현재는 또다시 추세선 근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들이 쭉 있죠. 이렇게. 이 추세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해서 두 번째 주봉상 과매수 구간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적어도 한 45주에서 50주 정도는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또다시 주봉상 과매수 구간이 온다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진정한 최고점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고점에서 매도 후 약 1년가량의 하락장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하락장을 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논할 것은 아니기에 앞으로는 주봉상 과매수 구간이 다시 한 번 더 온다면 거기가 최고점일 테니 거기에서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후 약 1년 동안은 크립토 윈터 즉 하락장임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저도 주봉상의 괌의 수 구간에서 이렇게 좀 크게 낙폭이 벌어질 줄까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격차가 크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뭐 그죠? 추세선에 닿았어.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앞으로는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주봉상의 분석이니까 시봉, 일봉상의 약간의 조정은 늘 있게 마련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레버리지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신다면 결국엔 다음번 주봉의 밤매수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전부 다 원하시는 투자 수익을 정리하시고 또 다음번 하락장에 대비하시는 뭐 숏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뭐 한 1년 정도 해외여행이라던가 뭐 국내 여행도 뭐 한 1년 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돈 많이 버셔서 평소에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었던 뭐 그런 데 있잖아.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인 어떤 흔들기에서는 좀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TF 때문에 4년 사이클이 붕괴됐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아직은 근거를 찾기가 좀 힘들죠. 힘든 주장이에요. ETF 때문에 4년 사이클이 붕괴됐다. 이유는 뭐예요? 이 이유는 ETF 때문에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근거, 그 이유는 주장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어떠한 데이터도 없는 얘기고요. 근거도 논리도 부족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4년 사이클은 무엇으로부터 기반하냐? 반감기로부터 기반합니다. 반감기가 뭐냐? 공급 감소죠. 정확하게는 신규 공급 감소입니다. 반감기를 지나면서부터 신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반감기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통해서 그 다음 저점과 고점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비트코인 사이클 애널리시스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 사이클 분석 뭐 이런 건데 ETF 때문에 4년 사이클이 붕괴됐다. 이러려면 ETF 때문에 그러니까 ETF가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뭔가 반감기에 반하는 그러니까 공급 감소에 반하는 공급의 증가라던가 수요의 감소를 나타내야 되는데 ETF가 수요의 감소나 공급의 증가를 가지고 올 수 있나요? ETF는 뭐예요? 말 그대로 현물 ETF 뭡니까? 사서 하는 거죠. 단순히 투자자의 채널, 투자자 풀이 증가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 거래소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그냥 편의점에서만 비트코인을 팔았는데 이제는 마트에서도 비트코인을 판다. 단순히 이거잖아요. 근데 편의점에 팔 때는 이 4년 사이클이 동작을 하다가 편의점에서도 팔고 마트에 팔 때는 이 사이클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논리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죠? 한마디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증거를 댈 필요는 없죠. 뭔가 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논리로서 그 가설을 증명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썸네일을 클릭하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인 주장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그에 앞서서 저는요 투자를 하면서 근거 없는 얘기 잘 듣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무당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속인 분들을 제가 그 뭐 직업적으로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저는 누군가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일을 알고 있더라라는 걸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저는 좀 경계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이런 경우에 이런 경험이 있다 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어드바이스 뭐 조언을 한다면 저는 거의 뭐 100%에 가깝게 신뢰할 의향이 있지만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현물 ETF의 영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이 상황에서 일개 분석가 내지는 일개 선동꾼이 현물 ETF 때문에 4년 사이클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주장에 불과하죠. 가설이고요. 물론 언젠가 이 가설이 사실로 증빙이 되면 그때는 뭐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가설을 누군가가 세울 때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진실로? 아니죠.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인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요 젤라 파로우님이 지금 남겨주신 메시지처럼 다음 사이클부터는 급등락은 신하지 않을 듯합니다. 이런 의견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것 같아요. 현물 ETF는 우리 이 거래소 이용자들보다 현물 ETF 투자자들의 어떤 그 성향 자체가 조금은 느긋합니다. 그러니까 단타에 걸맞지 않은 상품이란 얘기죠. 당연하게도 수수료율이 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단기 투자라고 하면은 아주 작은 수익에도 내가 수익이 날 수 있어야 단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오늘 사서 오늘 안에 파는 뭐 이런 투자 방식은 수익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변동률이 최소한 그 수수료를 제외하고라도 내가 수익을 쉽게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주어져야 되는 건데, 현물 ETF는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거의 뭐 0.2% 전후예요. 네, 조금 낮은 것도 있고 조금 높은 것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0.15부터 0.25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치는 한 0.2 정도 되는 거죠. 0.2 수수료율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높은 수수료율을 감내하고서라도, 그러니까 우리 편의점하고 마트로 비유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1,000원에 파는 요구르트가 있어요. 근데 마트에 갔더니 1+1으로 두 개에 2,400원에 팔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지게 되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차대기도 힘들고 내가 할 게 많은데 편의점에 이런 제품들이 다 있을리 만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 굳이 하나만 사도 되는 거를 두 개 붙은 걸 1+1이라고 같은 가격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중요한 건 현물 ETF는 주식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예수금들을 끌어당기는 효과, 특히나 기관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조금 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전에는 기관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려면 여러 절차들과 그 담당자를 누구로 정해야 될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수월하게 기관들의 잉여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쉬워졌습니다. 그죠?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채널이. 한마디로 마트만 다니던 사람들도 편의점 도시락을 마트에서 사 먹을 수 있게 되는 약간 이런 효과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길이도 다를 뿐더러 투자의 크기도 다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는 현물 ETF에서 내리면 더 파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다음 상승까지 기다리지 뭐 하면서 매도세가 조금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것도 최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도 우리는 팔고 나서 그 다음 매수 시기를 또 잡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때에는 아무래도 이 저점이 우리가 여태까지 추세적으로 예상했던 저점보다는 약간 그 현물 ETF를 통한 플러스 알파 값이 존재할 거라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이 다음번, 그러니까 2026년경에 형성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다음번 저점은 여태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을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가요? 2년 뒤 얘기인데 아직 1년 뒤도 마무리가 안 됐고 정리가 안 됐는데 조금 이른 걱정인 것 같아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